자,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이제 고대 제도사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갖다 공부하면서는 제도사라는 주제를 안 다뤘는데 지금부터 이제 고대부터 해서 고려, 조선을 공부하면서는 정치사 다루고 나면 마지막까지 이제 고대 그 제도사란 파트를 각각 다루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이런 제도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방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중앙으로 몰려 올라와서 중앙 귀족화되고 중앙으로 국가의 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앙에서 그 힘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이 중앙에 모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을 또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을.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 행정구역도 동시에 같이 정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과 지방에 있죠. 제도사들을 갖다 그 제도적 정비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고대부터 해서는 앞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자, 고대 이제 이 그 중앙과 지방의 제도들이 어떻게 성립돼 가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려면 요 가라는 존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가는 있죠. 우리가 이제 부여에서 봤던 마가, 우가, 저가, 부가,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봤던 대가, 고추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장 계층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얘들이 지방에서 왕행세를 하고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얘들을 갖다 이제 중앙으로 불러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얘들 보고 야, 너네 중앙으로 올라와 하면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혜라든지 제도적 특권 이런 거를 갖다 보장을 해주면서 애들을 갖다 이제 중앙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통치했던 지방이 있죠. 요거는 이제 국가의 지방 행정구역으로서 정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펼쳐지게 될 거고요. 얘들 보고 이제 얘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얘들한테 여러 가지 권한들, 중앙의 권한들을 줬는데 그 권한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귀족회예요. 귀족회. 너네 중앙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너네 왕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귀족회의 멤버십 티켓을 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에서 있죠. 각각의 귀족회의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는 제가 우리 이미 한번 구경을 했어요. 제산호에서 고구려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제가에서 사형해체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해서 제사노 해서 살사노랑 살사랑 구별해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정삼이라는 곳에서 정삼이란 바위 위에서 국가의 뭐 중도한 정책이라든지 대표를 뽑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 정삼 자체가 백제 이제 귀족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 이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는 있죠. 되게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귀족회의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만장일치제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좀 특이한 의사합의 방식을 가졌던 게 신라 이제 화백회의예요. 나머지는 특징 없어요. 그냥 신라 화백회의만 만장일치제라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가면 실제로 집사부가 화백회의랑 대등한 건 아니에요. 근데 통일신라 가면 이제 왕과 신하들이 진골 귀족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집사부와 화백회의가 경쟁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집사부는 귀족회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명을 집행하는 요런 이제 왕에게 속해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화백회의 대표가 상대등, 그리고 이제 집사부의 대표가 중시, 시중이니까 얘들끼리 이제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도 요 상대등과 비슷한 화백회의 상대등과 비슷한 제가의 수장이 있는데 걔들을 갖다가 초기에는 대대로라 불렀고 있죠. 나중에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나서 이 대대로가 군사권까지 장악하면 막리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의 수장은 대대로, 막리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수장은 상자평이라는 게 있어요. 상자평. 여러분 육자평 기억나십니까? 육자평? 고이왕 때 육자평이라고 해서 6명의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업무를 갖다 분담해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육자평 중에서 제일 힘센 애 있지 않습니까? 걔가 바로 상자평이에요. 제일 위에 앉았다고 해서 상자평. 요랑 비슷하게 이제 신라에는 상대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가면 이 상대등과 중시가 경쟁 관계가 된다. 자, 이런 이제 귀족회의 멤버십 티켓을 통해 가지고 애들을 갖다 이제 꼬셔서 중앙으로 이제 불러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갖다 중앙으로 불러 올리려고 하니까 있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얘들이 한 명이 아니라 가족이거든요. 한 일가예요. 일가. 그 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의 세력이 이제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을 갖다 중앙으로 불러 올리려고 하니까 걔들이 지낼 곳이 필요한 거예요. 지낼 곳이. 그래서 이제 걔들이 지낼 곳을 마련해 주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의 오부, 백제 오부, 신라의 육부가 돼요. 신라의 육부.
중앙에 있죠. 요 지방 세력들이 올라와서 지낼 수 있는 마을들을 하나씩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5부, 5부, 6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역사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려라든지 조선 역사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고려의 수도인 개경 있지 않습니까? 개성, 개경. 그 다음에 조선의 수도인 한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개경과 조선의 한성의 그 내부에, 그러니까 서울 내부의 행정구역들, 무슨 구가 있었다, 서울 내부의 개경 내부에 어떤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일정 수준까지 공부를 해봤어도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수도 내부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안 다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도 안 다뤄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 때만 좀 특이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 이 가들을 갖다가 지방의 부족장 계층을 갖다 중앙으로 불러올리는 과정에서 얘들에게 마을을 마련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얘들끼리 서로 혼인관계 이런 거를 갖다 통해가지고 막 섞여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떤 독자성을 갖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만 가버려도 중앙의 행정구역은 안 다루게 됩니다. 고려도 안 다루고 조선도 안 다뤄요. 삼국시대 때만 가들을 꼬셔오는 과정에서 요런 이제 특이한 중앙의 행정구역을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다스리던 왕의 역할을 하던 가들이 있죠. 얘들이 중앙으로 불러 올려와서 중앙 귀족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얘들이 원래 다스리던 지방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는 지방 행정구역화 돼 버리는 거예요. 요 지방 행정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단이에요.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조선의 8도단위. 도단위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려의 도단위가 5부입니다. 5부. 5부의 욕살이라는 도지사가 다스렸어요. 고구려에서는 이제 욕을 제일 잘하는, 욕으로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도지사를 시킨 거예요. 욕살. 그 다음에 백제는 도단위를 오방이라 불렀어요. 5개의 도단위가 있고 얘들을 방이라고 불렀고, 이 방을 다스리는 도지사를 방령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있죠. 통일 전에 오주가 있었고, 이 오주를 다스리는 애들, 도지사를 군주라고 불렀어요. 요 지식들은 되게 자주 나요. 그리고 이제 꼭 그 삼국이 아니라도 그렇고 통일, 신라, 고려, 조선 할 것 없이 도 단위가 몇 개였고 뭐라고 불렀나, 그리고 도지사를 뭐라고 불렀나 하는 거는 항상 빈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구려 오부욕살, 백제 오방 방령, 그리고 이제 신라 오주 군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 밑에 있는 애들 이제 시장급이요. 시장급들은 시험에 좀 잘 안 나요. 시장급들은. 그래 시장급들은 뭐 굳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장이 누구냐면은 철여군지라는 고구려의 시장, 성주, 성을 다스리던 시장급은 있죠. 한 번씩 시험에 언급되고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대충 이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시 중에서 조금 규모가 작은 시를 우리 아직도 군이라고 불러요. 뭐 산청군, 또 뭐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군이라고 불러요. 이 군이 이제 조그만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되고 나면 신라에서 있죠. 이제 중앙의 행정구역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얘들끼리 섞여서 결혼관계를 맺으면서 있죠. 이제는 부의 독자성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중앙의 행정구역은 안 다루게 돼요. 삼국시대만 부를 갖다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구역은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통일되다 보니까 영토가 넓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구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기억나시죠? 구주 오소경. 그 구주예요. 그 구주.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주의 그 도지사, 지방 간의 명칭이 바뀌게 돼요. 통일 전에는 군주였는데 통일되고 나서 총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라 아대로 가면 도둑이란 이름을 쓰게 되는데, 요거 변화를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더라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들이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으면 모르는데 어떤 이제 역할까지도 바뀐 거예요.
통일 이전의 도지사인 군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군사적 성격, 군사권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왜? 삼국시대 때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지사들한테 군사권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됐어요. 통일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왕과 진골 귀족들 간의 경쟁이 시작되죠. 그러면 왕은 이 진골 귀족들한테 군사권을 주고 싶을까요? 뺏고 싶을까요?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군사권을 뺏어버려요. 총관이라든지 도독은 군사권이었고 군주는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도지사인데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 행정구역으로 갖다 암기를 할 때는 있죠. 요 두 개를 갖다 묶어서 암기를 해버렸어요. 중앙 5부, 지방 5부인데 그냥 5부, 5부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이제 5부, 5방.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6부, 5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암기하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분리해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암기할 때는 이제 붙여서 암기를 하고 필요할 때는 분리해가지고 이제 쓰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하면 뭔가 좀 되게 멋있어 보이죠? 중요해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특수행정구역은 뭔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도로서는 그러니까 커버하기 힘든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들을 갖다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크게 안 중요해요. 뭐 구글에 삼경 있는데 시험에 진짜 안 나와요. 22담론 나와요. 왜? 무령왕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령왕이 이제 지방 애들 워낙 말 안 들으니까 왕족 22명을 지방에 이제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이전에는 있죠. 우리가 암기한 거는 구주 오소경을 암기했는데 통일 이전에는 아무래도 용토가 작다 보니까 오소경보다 좀 작은 수치가 나와요. 근데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3소경, 4소경 막 시기마다 수치가 좀 바뀌어가요. 통일 이전에도 소경이 있긴 있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일하고 나면은 구주 오소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주 오소경. 요게 신문왕 때 정비가 됐던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 오소경이 지금으로 치면 특별시 같은 거예요. 특별시. 요 특별시에는 특별시장을 파견했는데 그 특별시장이 사신이에요. 사신. 여러분 사신을 파견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신이랑은 달라요. 특별시장, 지방관으로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요 군주랑 총관, 도독 그리고 사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소경의 지방관이 사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소경을 애울 필요는 없어요. 뭐 5개 이제 소경이 있는데 애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뭐 중원경, 뭐 서원경, 금강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원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원 고구려비 들어보셨죠? 당시에는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충주에 중원경이라는 게 설치가 됐고요. 서원경은 나중에 경제사 가면 아주 중요해집니다. 신라 민정문서가 이 서원경 인근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은 딱 보니까 느낌 오죠? 바로 이제 김해를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지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간서 볼 거예요. 중앙간서는 뭐냐면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국방부, 뭐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하면서 국가의 중앙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는 중앙간서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요 고대 때도 이런 간서들이 형성이 됐는데 고구려 거는 진짜 안 나와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육자평, 고위왕 때 육자평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귀족 6명의 자평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업무를 6개로 나눠가지고 통솔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성왕 때 이게 한 단계 더 다듬어져요. 육자평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죠. 육자평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국가의 업무를 22부로 나눠가지고 있죠. 중앙간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법풍왕 병부라는 있죠. 14부 중에 최초의 군사를 담당하는 중앙간서를 갖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병부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신문왕,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신문왕 가면 14부로 완성이 돼요. 이걸 13부라고 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좌우이방부라고 둘로 나눌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걸 2개로 보면 14부, 하나로 보면 13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자평 지금 애울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구경이나 해두세요. 그러니까 6개의 자평이 있는 거예요. 최상위 이제 귀족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국가의 이제 업무를 6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담당하였다. 여기서 오답으로 트는 포인트가 있어요. 고난도로 가면. 그거 이제 나중에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제 6명의 자평, 육자평제가 고위왕 때 정비되었고 6명의 고위 귀족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부는 더 안 중요해요. 더 안 중요해요. 그냥 이제 서왕 때 22부라고 중앙간서가 한 단계 더 정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14부는 좀 중요합니다. 좀 중요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들 먼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법흥왕 때 비읍비읍에서 이제 병부, 최초의 이제 14부 중에 최초의 병부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찐덕 여왕 있지 않습니까? 찐덕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던 그 여왕이요. 요때 실질적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어요? 김춘추라고 했습니다. 김춘추. 이 김춘추란 인물이 기존의 누구야 그러니까 진흥왕 때 설치된 품주라는 기구를 집사부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돼요. 왕명출락과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 요거 집사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열왕 때, 무열왕과 문무왕 때도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강화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정부라고, 요거는 뭐냐면은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어사대, 암행어사랑 비슷한 이런 업무를 보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빠 무열왕이 사정부라는 이런 부서를 설치하면 있죠. 아들, 똘똘한 아들 문무왕이 있죠. 요 사정부에서 관리들을 갖다 지방에 파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외사정이에요. 외사정. 외자가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지방의 사정들, 감시하는 이제 어사들을 갖다 파견을 한 거예요. 자, 신라 이제 지방 통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요 사정부의 외사정 파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상수리 제도라는 더럽고 치사한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는 신라에 있지 않습니까? 인질 제도예요. 인질 제도. 지방 세력들의 자제들을 갖다 인질로 잡는 제도예요. 고려 때도 요거랑 비슷한 기인 제도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면 이런 더럽고 치사한 제도가 소멸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조선 이전까지는 지방간이 100% 파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방을 제대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게 지방 세력들의 자제들을 갖다 인질로 잡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가면 100% 지방간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제도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선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돼요. 신라의 상수리 제도, 그리고 이제 고려의 이제 기인 제도라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아직 지방에 대한 통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문왕 때 14부가 완성이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뭐 수공업, 토목 같은 있죠. 이런 기술 부서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14부가 완성되게 돼요. 굳이 애우지 마세요. 그냥 기술과 관련된 부서들이 완성되면서 14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신라의 특수성, 그리고 집사부의 역사,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배웠던 진흥왕 때 품주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찐덕기왕 때 집사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에 있죠. 관등제, 삼국에 이제 관등제와 간복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율령 배웠죠. 율령. 삼국에서 율령을 누가 반포하였는지 우리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령은 율령격식이라고 해서 시험에서는 그냥 율령이라 나와요. 율령격식 잘 안 나와요. 율령격식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종합적인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법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율령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관등제, 관리들의 등급을 정하는 제도요. 여러분들 공무원 9급부터 1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등급에 따라서 애들 복색, 옷의 색깔을 갖다 달리 입혔던 거예요. 관등제, 관복제 있죠. 요게 이제 율령과 같이 정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율령이 언제 어느 왕 때 설치되었냐 하면 학생들 다 알아. 근데 관등제, 관복제가 어느 왕 때 실시되었냐 하면 학생들이 뻥 찍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율령과 관등제, 관복제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율령이 실시될 때 관등제, 관복제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따라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각국의 이제 관등제, 관복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는 10여 강등. 왜 10여라고 했냐면 몇 개의 자료가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대충 10여 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반포되었다? 소수리망 때 율령 반포됐으니까 소수리망.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우리 교재 보면 표가 있죠. 36페이지 밑에 보면 삼국 관등제 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고구려 관등들, 백제 관등들, 신라 관등들 나오죠. 이거를 전부 다 암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 등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열심히 꾸준히 하면 합격할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등신들은 엉뚱하게 공부해서 아무리 해도 합격 못할 학생들이에요. 이거 암기하면 합격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암기하는 학생 봤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공부했는데 결국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였습니다. 동네 선배였어요. 동네 형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백제, 고구려, 신라를 빼고 관등자를 탁 던져줬을 때 이게 백제 거다, 고구려 거다, 신라 거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를 잡아야 되네요? 어떤 키워드들이 자주 나오나? 고구려에는 형계라든지 사자계, 형자라든지 사자가 들어가는 관등자가 나와요. 그리고 하위 관등에 조이, 선인 같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 이런 키워드가 고구려 관등제에 자주 나온다더라. 이까지만 딱 구별하시면 돼요. 더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형이 거의 공부를 3년인가 5년? 한 이 정도 되게 오래 하는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와, 완전 달달달 다 외워요. 이거를 갖다 진짜 애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형이 계속 합격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합격할 때까지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 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쓸데없는 거를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지적 이런 만족감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한 공부를 갖다 했던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학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학자가 공부하듯이 뭐 보통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험생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적은 노력으로. 포인트를 갖다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있죠. 관복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스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터 성립해 드릴게요. 백제와 고구려, 백제와 고구려. 백제, 관등제, 관복제, 율령이 반포되던 때가 낮에 동맹을 맺고 있던 있죠. 법흥왕식이에요. 법흥왕식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제의 영향을 갖다 받게 돼요. 신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의 관등제, 관복제는 백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에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백제 관등제 관복제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16관등이거든요. 역시 고위왕 때. 그러면 신라는 16관등보다는 우리 하나 더 많아야지 해서 17관등 법흥왕 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백제가 있죠. 삼색관복제예요. 삼색관복제. 자비청 삼색관복제예요. 그러면 신라는 우리는 좀 백제보다는 좀 뭔가 있어 보여야지 하면서 이제 사색관복제. 자비청에다 뒤에 황색 하나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라 애들이 확실히 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자비청. 제일 고위관직부터 중간 그리고 제일 하위관직이거든요. 근데 제일 하위관직에게 황색 옷을 입혀놨어요. 황색 옷. 동양에서 황색은 있지 않습니까? 중앙을 의미하고 흑을 의미하고 사람으로 치면은 왕을, 황제를 의미하는 색이거든요. 근데 이 황색, 고귀한 황색을 갖다가 제일 말단 관리들한테 입히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개념 없는 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에서 있죠. 역시 관등에 보면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키워드. 요거를 갖다 기억을 해주세요. 백제는 고위 관등에 솔 하다가 이제 중간 그리고 하위 관등에는 덕 하면서 이제 솔하고 덕이라는 계열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관등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좌평 다음에 달솔, 운솔, 독솔 뭐 쭉쭉쭉 그러다가 뭐 고독, 시독, 개덕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솔, 덕이 나오면 백제 관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신라도 마찬가지로 반복돼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고위 관등에 보면 찬자가 반복돼요. 찬자. 뭐 이벌찬, 아찬, 뭐 파진찬, 대아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위 관등에 보면 대나마, 남아하는 남아가 또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신라 관등제는 조금 더 깊이가 봐야 돼요. 요 표로 갖다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근데 백제라든지 고구려 관등제는 그냥 솔, 덕 자주 나온다. 뭐 사자, 형 자주 나온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이게 나라 이름 없이 이 표가 주어졌을 때 이거 어느 나라 관등제다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국시대 정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백제는 16관등 제도가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백제는 16이죠. 신라는 플러스 1 플러스 해가지고 17. 그 다음에 고구려 지방은 5부로 나뉘었다. 고구려가 5부 5부죠. 중앙이 5부, 지방이 5부.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신라는 상대등을 의장으로 하는 만장일치 합의체 화백회의. 자, 일단 상대등 맞죠? 그 다음에 화백회의 맞죠? 그 다음에 화백회의 특징이 만장일치라고 했죠. 역시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백제는 있죠. 5부 5방이에요. 지방이 5방. 역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일신라 상대등과 시중, 중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대, 시중, 중시. 중대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시중, 중시는 국왕, 보자, 국가행정 실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중대, 시중은 되게 힘이 셌다고 했죠. 가지고 이제 되게 권한이 있고 실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국왕, 보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왕명을 갖다 집행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대시중은 화백회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서, 자, 화백회의가 강화됐죠. 그러면 하대시중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약화되었다.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 상대등. 자, 중대 상대등은 14부에 눌려서 힘이 없다고 했어요. 국왕을 견제하고 귀족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대 상대등은 힘이 없죠. 왕한테 눌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대 상대등 왕권 위협하는 존재로서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인식되었다. 왜? 진골 귀족 중에 가장 힘센 애가 상대등이지 않습니까? 하대에는 왕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요 상대등이 왕권을 위협하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 이제 고대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